네, 안녕하세요. 네, 기출, 형사법 기출 한 강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법상 갑의 행위는 무엇인가? 이 갑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를 피해서 을의 집에 들어갔다.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을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의 법익을 침입하는 거 이런 거는 긴급 피난이 되겠습니다. 긴급 피난. 위법성 조각 사유죠. 위법성 조각 사유. 승낙,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그리고 또 자구 행위 이렇게 있고요. 다 냈다 벌하지 아니한다고요. 자기 또는 타인, 자기 또는 타인. 얘는 부정한 침입이고요. 얘는 현재 위난입니다. 부당한 침해이기 때문에 부정만 상대가 되고요. 정당방위는 얘는 부정, 정 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요. 근데 그 사람도 제 주먹에 맞서서 정당방위로 주먹을 날립니다. 제가 그럼 이걸 피하려고 잠깐 옆으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점프를 했는데 타인의 몸에 부딪혔다. 이런 거는 긴급 피난이 되겠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과잉 정당방위냐, 과잉 긴급 피난이냐, 또 야간 정당방위냐, 야간 긴급 피난이냐가 있었다. 이런 게 이슈더라. 그것이 아시면 되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다 아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상대방이 10대 때려요. 한 대 때렸는데 10대 때리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과잉 정당방위죠. 이런 거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임의적 감면. 임의적 감면은 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정당방위가 맞으니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과잉 정당방위가 야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벌하지 않는다. 짬민이 그럼 야간 정당방위는요? 야간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니까 당연히 벌하지 않죠. 야간 과잉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그 뒤차기 사건 기억나시나요? 야간에 부부가 같이 가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자꾸 이상한 사람이 추구덕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와이프한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남자가 뒤차기로 명치를 때렸는데 그대로 죽어버린 거. 이거 야 주먹 휘두르려 했는데 사람을 죽인 건 너무했다라고 해서 과잉 정당방위로 이제 검사가 걸었고요. 폭행 치사로 들어갔겠죠. 근데 판사는 아니다. 야간에 일어났으니까 벌하지 않겠다.로 끝났습니다. 야간 정당방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읽으면 좋겠죠. 형법 이론입니다. 불효설, 주관적 정당한 필요설과 불효설이 있는데요. 필요한 거에는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고요. 불효설은 결과만 보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정당 요소라는 개념은 내가 정당방위할 의사로 정당방위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입니다. 우연히 정당방위가 할 때 있잖아요. 우연히 정당방위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 상대방이 저한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를 죽일 의도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하품을 하다가 그 상대방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런 거 우연방위. 우연방위. 야 그런 일이 있어? 많이 없죠. 네, 이런 거를 이제 학설적으로 봤을 때 어떠할 것인가. 그러니까 방해할 의사 없이 방위를 한 것을 정당방위가 되냐 안 되냐. 요게 주관적 정당화 필요설과 불효설 나누는 개념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는 오상방위라는 개념까지 이어집니다. 오상방위는 왜 문제냐?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요. 폭행 사건이. 그러면 누군가는 정당방위였다 할 테고 또 반대쪽은 이게 무슨 정당방위냐. 너 잘못 방해한 거다. 너가 정당방위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오상방위야.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이론이 나온 겁니다. 이론이. 넘어가셔서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친족 상돌에는 예외인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괴죄, 강제집행 면탈죄, 강도죄, 절도 아닙니다. 강도죄, 그리고 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이 행위에는요, 친족 상돌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의 물건을 때려 부셨다. 만약 형의 자동차를 내가 부셔버렸다. 그러면은 친족 상돌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가 돈을 빌렸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 줘야겠죠. 근데 또 집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려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 집을 강제집행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줄 수 있었는데 못했다.
너가 고의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면탈시켰다. 강제 집행 면탈죄. 법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재산죄지만 면제가 되어야 되겠죠.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거니까 폭행이 들어가니까 친족 상대로 예외로 보셔야겠고요. 점유이탈물 횡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죽었어요. 예. 원래 소유권은 사람이 살아 있어야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냐? 민법상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때 그 자식이나 가족한테 모든 것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면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고요. 이 소유권이 있는데 점유권이 보통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죽은 사람한테 점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데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물건 자체는 아직 시체에 있는데 이 소유권은 아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아들이. 근데 제가 이거를 마음대로 가져가 버려요. 시체를 보고 발견해서 아들의 점유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 이런 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겠죠. 비슷한 사례로 섞어버리자면요.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게 있느냐. 제가 형이 한 명 있어요. 형이. 근데 형이 있는데 형이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형의 롤렉스 시계를 아들이 있지만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그거를 몰래 가져가 버립니다. 요런 거는 행위가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주지 않겠다. 친족 상도의 예가 아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쵸? 근데 이 재물 개념이 형법에서는 부동산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에서는요, 부동산, 동산, 그리고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나 수력 이런 것도 재물로 보는데요. 이제 절도에서는 형법에서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마음대로 쓴 게 절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판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임대차에서 쓰고 있다가 전기를 쓰다가 냉장고를 꽂아놓고 갔는데 냉장고를 꽂아놓고 미처 냉장고 짐을 빼지 못한 채 방을 뺀 거예요. 그럼 이 냉장고가 전기를 계속 쓰겠죠? 그럼 이 전기를 절도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이때 아셔야 될 게 사용절도 개념 아시면 좋겠죠? 사용절도는 절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절도가 아닙니다. 강도죄는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이 강도죄 같은 경우는요 재밌게 보시는 게 있어요. 예, 재밌게. 자, 강도를 교사합니다. 강도 교사. 자, 강도를 교사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싫어. 요거 같은 경우는요 효과 없는 교사입니다. 효과 없는 교사. 그러니까 본범이 실행에 착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강도 예비 음모로 교사범을 처벌합니다. 본범은 무죄겠죠. 왜냐하면 실행 착수도 안 나왔으니까 거절 자체를 했으니까. 그럼 좋아라고 했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실행의 착수 이후에 기소에 안 나오는 것과 또 아예 하지 않는 것. 좋아 했는데 아예 하지 않는 게 있고요.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있겠죠. 자, 좋아했는데 미동도 없다. 이런 거는 일단 둘 다 동의를 했잖아요. 내가 강도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이것도 예비 음모로 보겠다 해서 얘는 본범과 교사범 둘 다 예비 음모로 처벌이 되고요. 싫어. 얘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동도 없다. 실행에 착수했는데 기수가 안 나왔다. 이러면은 교사범은 강도 예비 음모 또는 강도 미수의 교사범이 되겠죠. 강도의 미수의 교사범이 되겠네요. 강도 미수니까. 네, 본범도 강도 교사범 이렇게 되겠고요. 이 반대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끄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한 거. 이거 하나. 강도를 교사했는데 좋아 했어요. 근데 얘가 절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범 입장에서는 롤렉스 시계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가서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강도에서 뺏어와 이렇게 했는데 알겠어 좋아 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하기에는 좀 무섭고 그냥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절도. 네, 강도를 교사했는데 본범이 절도를 해버렸다. 자, 그러면은 교사범 입장에서는요 강도를 교사하고요 강도 교사 절도를 교사한 것처럼 봅니다. 네. 근데 강도는 실행의 착수도 안 이어졌으니까 강도 예비 음모가 돼요. 자, 그래서 강도 예비 음모와 절도죄의 상상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도죄로 처벌이 되겠죠. 절도죄로. 죄송합니다. 강도 예비 음모로 처벌이 되겠죠.
자, 여기서 예비음모 개념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 범죄를 저지르려 합니다. 절도죄를 저지르려고 해요. 자, 절도죄를 예비음모하고요. 실행에 착수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기수라고 합니다. 근데 절도죄는 예비음모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절도죄는 예비음모가 안 되고 강도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절도를 실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이제 미수냐 아니냐를 논하겠죠. 미수냐 아니냐. 결과가 나왔다. 절도죄 기수. 결과가 안 나왔다. 절도죄 미수가 되겠습니다. 하고요. 교사범과 방조범 같은 경우는 기수를 목표로 합니다. 기수를. 그러니까 절도 예비를 기수로 하는 사람은 교사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야, 너 저 사람 물건 훔칠 것처럼만 해줘. 훔칠 것처럼만. 이러면은 말이 되나요, 이게? 훔칠 것처럼만 이러면은 실행에 착수해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이 안 되고요. 자, 개념 한번 설명해 드렸고, 준강도는 목적범이며 행위 주체는 절도범이다. 이거는 신분 중강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신분범이면서 목적범입니다. 보면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비슷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존속살인, 존속살인가요? 네, 존속살해라고 할게요.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요, 신분범이겠죠. 존속이 살해한 때 이렇게 되니까 신분범이 되겠고요. 또 낙태죄가 맞나요? 낙태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낙태죄는 일단 설명이 안 되겠고요. 배임죄 같은 경우도 타인의 사물을 보는 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다? 신분범이 되겠습니다. 신분이 필요로 되는 범죄다. 얘는 면탈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목적범이 됩니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요,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말고 또 위헌범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범은요, 조문에 위험을 발생한 때라고 끝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그 방아죄의 구분에 있어서 자기 물건 방아죄와 타인 물건 방아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물건 방아죄 같은 경우는요, 이 구체적 위험을 요소로 하고요. 타인 물건 방아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 이 자기 물건 방아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 피려고 하는데 딱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서 불을 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방아죄! 자기 물건 방아죄!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자, 근데 타인 물건 방아죄 같은 경우는요, 이 구체적 위험이 없더라도 소외한 때라는 요소가 되거든요. 방어한 때, 소외한 때, 타오르게 한 때,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타인의 신발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소외한 거잖아요. 그런 건 처벌합니다. 위헌범 개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범, 체포 감금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체포로 감금하잖아요. 그러면 쭉 하나의 죄로 이어집니다. 도중에 풀어주면요, 그러면 행위가 나눠지는 거죠. 풀어준 것 자체가 이제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데 자유로워졌다가 또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경합범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걸석재판, 자리를 비워놓고 재판하겠다. 자리를 차야지 재판하는 게 더 요건이 빡세겠죠. 그래서 1번은 신속재판이고요. 집중심리는 심리 자체를 몰아서 하겠다. 원래 절차가 심리란 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모아서 하는 게 일이 빨리 처리가 되겠죠. 자,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이것도 당연히 신속한 재판이고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하면은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5. 자, 변호인과 변호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는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선임된 사람을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변호인 선임은 당해 심급에 하나여 효력이 있다. 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형사소송법 배울 때 급이 3개로 나뉜다 그랬죠? 1심, 2심, 3심. 1심, 죄송합니다. 3심, 2심.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요. 1심에서 뭐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올라가는 거를 상소라고 해요. 상소 또는 상소.
항소, 상소. 소를 올린다.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이 항상 고소라는 개념이 생겨요. 네. 항상 고소. 이거 외우기로 했죠. 항상 고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옮겨지나 이거? 네, 이런 개념인데 1심에서 2심으로 할 때를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할 때를 상고라고 해요. 예, 심급을 나눈다. 자, 그래서 이때 선임된 사람과 이때 선임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변호인 자체를 고용을 해서 선임을 해서 이대로 쭉 가고 싶다. 1심, 2심, 3심 쭉 가고 싶다. 그럼 심급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1,000만 원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고요. 1심에서는 500만 원에 선임하고요. 2심에서는요. 이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잖아요. 2심 갔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받습니다. 뭐 300 정도 하고요. 3심 가면은 100만 원 정도 가고요. 이렇게 싸게 갑니다. 가격이 다르다. 가격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 개념 왜 그럴까요? 피의자는 왜 가능해요? 자, 피의자 같은 경우는요. 피의자도 이제 경찰기관이나 검찰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피의자도 선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 이 공소 제기 전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피의자한테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1심의 변호인이 될 수 있겠죠. 3번과 4번 중에 개념이 반대되기 때문에 4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25번 땡땡이 들어갈 말로 옳을 것은 이 고소권자가 범인 이외의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와 범인 이 둘 외에 제3자가 하는 걸 고발이라 그랬죠.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하는 거고요. 자수는 범죄자가 하는 거고요. 범죄자가 그 수사기관에 가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백 같은 경우는요. 자수와 자백의 차이. 자수는 스스로 그러니까 범행 사실이 몰라요. 형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형사가 안 해요. 그러니까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제가 폭행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건 자수고요. 필요적 간면 사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의적 간면 사유입니다. 임의적 간면 사유. 또 자백 같은 경우는요.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물어봐요. 당신 폭행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맞습니다. 제가 폭행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자수가 아니라 이건 자백입니다. 자백. 묻는 거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 다 털어놓는 거. 자백입니다. 자백. 자, 걔는 말씀을 드렸고 1번이겠지. 1번. 26번.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는 증거 법정주의입니다. 증거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 능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뭐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를 쓸 수 없어요. 증거를 쓸 수 없고요. 이걸 증거로 쓰고 싶다면은 엄격한 증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공소범죄 사실에 대한 거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검사한테. 거증 책임 검사한테 있다. 민사로 가면요. 입증 책임은 사실의 전부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자, 다시. 자, 민사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민사는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민사는 서로 싸운다. 그래서 입증, 증거물에 대한 입증이죠. 입증. 이거는 사실의 전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근데 형사소송법은요. 일단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 입장에서는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따진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처벌할 거야 이런 건데 이때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것으로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형사소송법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검사한테. 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 죄송해요. 정답이 틀렸네요. 이거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네. 2번.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 아까 우리 자백이 뭐라 그랬어요? 수사기관에서 당신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자백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이게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사기관이 이제 판사님 이 사람 자백했어요.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 말이 될까요 이게? 옛날에는 됐었죠. 옛날에 이제 보면은 억울하게 감옥 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백을 토대로 이 사람이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너가 자백했네, 너 범죄자 맞아, 이렇게 처벌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안 했더라도 이게
정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황이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무고죄, 요새 무고죄가 이슈죠. 무고죄 했는데 뭐 여성의 일관된 주장으로 인하여 아니면 또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으로 인하여 그래서 뭐 CCTV 상에 아무리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게 없는데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무고죄 같은 게. 그런 때에는 이제 피고인이 갑자기 하다가 자백하면은 뭐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들어보니까 변호사가 이거 뭐 사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했다고 해버리면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이제 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밖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싶어서 자기가 했다고 말해버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도록 자백만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자백 외에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사람을 죽였다는 내 자백 외에 거기에 대한 뭐 피해 도구라든지 살인 도구라든지 또는 목격 증인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증거란 사실의 인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다. 5.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5. 27번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하는 거. 이거 항상 고소니까 항소 3번이 되겠네요. 22번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규문주의가 기본 소송 구조입니다. 땡 1번이 틀렸네요. 우리나라는 탄핵 구조입니다. 탄핵 구조. 규문주의는 이제 이 판사가 진행하는 거예요. 판사가 나라에서 보기에 이 정해진 대로 진행하겠다 해서 판사가 검사 너가 이러이러해서 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야? 네. 저는 이러이러해서 얘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피고인 검사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보는데 당신도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탄핵주의는 검사가 피고인은 땡땡땡땡 땡땡땡 날 땡땡일 땡땡일 날 살인을 저질렀고요. 이러이러해서 증거는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인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피고인 쪽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고 탄핵 구조입니다. 탄핵 구조. 1번이 틀렸고요. 국가 소추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검사가 소추하는 거를 국가 소추주의. 검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예. 국가한테서 자, 잘 봐요.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 국가예요. 국민이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가한테 일을 넘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피해자가 자기 대신에 형벌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한테 형벌권을 넘겼어요. 그게 형법이 되는 거고요. 형법에서도 자기네들이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사라는 직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검사, 국가기관이죠.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맞는 말이고요.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형식적 진실주의는 뭐다? 민법. 실체적 진실주의는요.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이론에서 사실관계를 파헤치기 위함이다. 사실관계. 자, 잘 봐요.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폭행죄로. A가 B를 때렸다.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건 모른다고요. 왜? 알고 보니까 A가 B를 때린 건 맞아요. 근데 B가 인격 모독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뭐 1000명이 보는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A가 입을 잠깐 멈추게 하려고 상대방의 입을 가렸다. 강제로 끌어막았다. 이런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폭행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고요. 반대로 민법 같은 경우는요. 국가기관과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고 당사자가 느끼기엔 항상 서로 자기가 옳다. 국민이기 때문에 개개인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관계를 파헤치기도 어렵고요. 명확한 형식에 맞는 대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 계약서 쓰고 등기 쓰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알겠고요. 23번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 법적으로 법률상 안 되는 거 제척이고요. 신청하는 건 기피입니다. 기피. 우리 선생님 제 짝꿍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요거 떠올리기로 했고요. 회피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총알 피할 때 총알 피했다. 회피했네. 이렇게 말하지. 기피했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기피. 짝꿍 되기 싫은 사람은 기피하는 거.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진정성 얻는 거겠죠. 네. 자, 24번.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고발 같은 경우는 고발을 떠올리면 돼요. 고발. 자, 고발은 누가 하는 거다? 제3자.
고발은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제3자가 하는 거니까 대리권자가 고발을 해도 그 사람이 고발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은 대리가 개념이 성립이 안 되고요. 반대로 고소는 대리가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 자기 아들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모욕. 14살짜리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모욕당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해서 고소하는 거 요로 가능하다. 자,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6월. 범인을 알게 된 날. 이 범죄가 저질러진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 요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게. 요새 인터넷에 기사들이 갑자기 막 가시화되고 댓글 달리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 A씨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마쳐 점점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3년 뒤에 누군가 댓글로 뭐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여자랑 결혼하냐, 이런 남자랑 결혼하냐, 점점점 이렇게 댓글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 사실을 모른 채 또 3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주인공이 뉴스를 보다가 자기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본 거예요. 그럼 그날로부터 6월이 되겠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이 명예훼손을 본 날로부터 6월이다. 25번 죄송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니겠네. 모욕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불죄입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맞죠? 행위시법입니다. 행위시법.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재판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해진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경해진 거니까 맞는 말이죠. 신법. 원래 원칙은 국법주의고요.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 신법주의가 적용된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맞는 말입니다. 5.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 내외 국통 유문인. 이거 보호주의죠. 보호주의. 내외 국통 유문인. 자, 우리 한번 써보자. 어렵게 나왔네요. 문제가 좀 더럽네요. 이거 이런 거 틀리라고 낸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알면 맞추는 거고요. 아니면 틀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형법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거는 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요. 또 기국주의라고도 하죠. 그 나라의 태극기가 배나 비행기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기국주의. 또 원칙적으로 또 보충적으로는 속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미국 가서 미국인을 죽였다. 그럼 미국인 살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처벌돼요. 속인주의. 그리고 또 이제 세계주의. 테러 단체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처벌해야겠죠. 그래서 세계주의라는 게 있고요. 보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세계인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그래서 내외국통 유문이 외환죄. 통화에 관련된 죄. 통화 유사물 제조 또 이런 거. 외환죄는 뭐 달러 조작 뭐 이런 거겠죠. 또 문서인데 얘는 공문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장도 공인장. 그래서 여기 보면 우표와 인지 요게 여기 해당되는 거겠죠. 인지가 뭐예요? 인지는 우표랑 비슷한 거예요. 돈 내고 이거를 돈 냈습니다 하는 인정하는 증 같은 거예요. 증 같은 거. 그리고 이것도 뭐 유가증권 개념처럼 힘을 가지는 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 되겠다. 쭉 보시고요.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소유죄, 도주죄, 위증죄, 직무유기죄 이렇게 나옵니다. 직무유기죄, 소유죄, 도주죄, 위증죄. 이 소유죄 같은 경우는요, 여러 명이 모여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정에 대한 죄고요. 도주죄는 이제 수용소나 감옥에 있는데 범죄자가 도망쳐버린 거겠죠. 이런 거는 국가 수용시설을 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증은 올바른 재판할 수 있는 법익을 해치기 때문에 위증죄도 국가법익.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직무를 나태하게 한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법익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상소는요, 우리 항상 고소라고 했고요. 상소 위로 소를 올린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소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7일이고요. 상소장은 원심법원. 1심에서 2심에서 할 때 1심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럼 2심에 가서
나 상소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심 그 자리에서 재판 받은 그 자리에서 나 이 재판 못 받아들여. 나 넘어갈 거야. 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는 상고가 아니라 항고입니다. 항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피고인도 그냥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재판도 길고 하니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피고인이 스스로 저 항소하겠습니다. 이러면 뭐라고요? 이러면 중하게 처벌받지만 변호인이나 검사가 한 경우에는 이제 경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검사는 구형을 1년형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막 3년형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 죄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심한 건 같지 않네요.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멋있는 검사겠죠. 멋있는 검사. 법원 입장에서는 야 검사 네가 뭔데 내 판결을 마음대로 바꾸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검사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에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전문 법칙입니다.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로 쓰지 않겠다. 전문 법칙. 예, 전문 법칙. 자백 배제 법칙은 말씀해 드렸고요. 자백 보강만 말해드렸네요. 예, 자백 보강.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자백 배제는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자백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사람 있잖아요. 가령 뭐 이런 거 있겠죠. 야, 너 딸이 있는데 딸이 5살짜리더라. 얘 보려면은 얘 매일매일 보려면은 금고에서 옥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거. 이런 거는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임의성은 자기가 자백하고 싶어야 자백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자백해야지 이렇게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된다. 자백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요. 영장이 없는데 물건을 압수해 가는 거예요. 영장이 없는데 이런 거는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 야, 정의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영장이 없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일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진짜 억울해요. 저는 만약에 정당방위를 했는데 제가 폭행죄라고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폭행죄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집을 막 뒤져요. 영장은요? 에이, 뭐 사실관계를 파헤치는데 영장이 뭐가 필요해요? 다 뒤져볼게요 해서 막 집을 다 어지럽혀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 고생하세요. 재판 가서 봅시다. 이러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가 원칙이고요. 전문 법칙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들 전문 법칙은 그 조서라는 거 아시죠? 경찰 영화 보시면요. 타자기 앞에서 나이, 이름, 성명 뭐 이러면서 막 타닥타닥 입력하잖아요. 그거를 조서 쓴다 하거든요. 조서. 이 조서를 쓰는데 이 조서 자체가 누가 쓰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 검사 쪽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검사나 경찰이 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거를 중립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의 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은 억울한 증거나 또는 불공평한 재판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해 들은 증거, 원래 정해 들은 증거나 짜집 펴진 서류, 뭐 증언 이런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해 들은 증거가 된다면요. 요것도 가능한 거예요. 잘 봐요. 자, 제가 법원입니다. 법원. 그리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폭행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A가 가해자, B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A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B가 피해자고 A가 가해자인 거예요. B가 수사기관에 가서 증언을 썼대요. 그래서 증언을 써서 왔는데 B가 쓴 게 아니에요. C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B가 몇 월 며칠 날 그 폭행 사건을 당했대요. 당했는데 뭐 몇 대 맞았고 여기가 맞았고 여기가 아프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라고 C가 말한 거예요. C가. 요런 게 된다 하면은 수많은 제3자가 나올 수 있겠죠. 수많은 제3자가 나와서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명확하지도 않고 애매한 거 갖다가 이런 거를 증거로 쓰면은 안 된다. 전문 법칙, 전문 법칙. 보통 제가 C라고 했을 뿐이지만 사실 어떨 때 쓰냐. 더 극단적 예시를 들면요. 우리 아까 조서 쓴다 그랬죠. 조서.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 기관이 조서를 뭐 경찰서 와서 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장이나 밖에 나가서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령 뭐 갑자기 살인마가 저 자백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갔는데 얘가 나 자백하고 지금 도망갈 겁니다. 예, 잡든지 말든지 알아 하시고요. 우선 조서부터 씁시다 해서 조서를 썼어요. 쓰고 막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는데 이제 재판이 열리겠죠. 열려서. 근데 자기가 쓴 조서를 부정할까요? 안 할까요? 부정하겠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서를 쓴 수사관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피고인한테 들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전해 들었다 해서 이 수사기관이 쓴 조서를 증거로 쓸 거니 말 거니, 또는 참고인 진술서를 쓸 거니 말 거니. 너무 복잡한 개념인가요? 갑자기 총론에서 안 말해주다가 여기서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형사소송법 315조예요. 315조. 그래서 요런 거로 또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공판이라고 들어보셨죠? 공판기일은요, 법원이 이제 사실관계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증거 관련돼서 이거 증거 동의할래요? 말래요? 이렇게 해서 증거를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이 증거가 어떻게 썼어요? 당신은 이 물건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럼 이날 법원에서 열리는 날이니까 이날에도 서류가 쓸 거 아닙니까? 서류. 이 법원 절차에 대해서 뭐 증거번호 1번 피고인이 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함, 뭐 이런 식으로 써질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증거들이. 이런 거는 공판 조서라고 해서, 공판 때 쓰여진 조서라고 해서 법원이 앞에서 봤으니까 이런 거는 당연 증거가 있다. 당연 증거 이렇게 하고요. 또 반대로 수사기관이 있었어요. 수사기관 앞에서 피의자가 조서를 쓴 겁니다. 피의자 조서를. 근데 이거는요, 재판 가서 피의자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증거로 못 써요. 네, 증거로 못 씁니다. 원칙은 이거고요. 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범인데 공범은 피해 사실을 다 인정했어요. 근데 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공범이 인정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공범의 진술을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전문 법칙. 자, 다 필요 없고 이제 개념만 아셨다면은 제일 중요한 1원칙. 전문 법칙은 증거로 쓰지 않아 해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쓰지 않아. 예. 원래 재판장 가서 재판장 앞에서 다 보고해야지 통하는데, 전문 법칙 전애들은 쓴 거 증거나 이런 거는 통하지 않아.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수범이니까 뭐겠어요? 실행에 착수해 나갔는데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를 했으니까 기수범보다 감경해야 한다? 아닙니다. 감경할 수 있답니다.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예,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임의적 감경. 예. 감경해야 한다면은 모든 미수가 필요적 감경으로 끝나야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중지미수했다. 그러면은 벌을 감경하는 게 아니라 면할 수도 있어야겠죠. 아예 벌을 안 줄 수도 있어야겠죠. 자기가 결과를 막았으니까. 이런 거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행위 위험성에 따라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왜? 자기는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경찰기관에 막힌 거니까. 자, 범인이 자유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할 때는 필요적 감면이니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5. 음모가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이거는 예비 음모입니다. 예비 음모. 자, 우리 절도 예비 음모 있다 했나요? 없죠? 그래서 벌할 수 없고요. 강도는 예비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예비 음모는 벌하고요. 살인도 예비 음모가 있습니다. 살인 예비 음모도 벌합니다. 협박 예비 음모 있나요? 없죠. 협박은 예비 음모가 없어요. 그런 범죄를 다 알아야 되나요? 이 경찰이나 법원 준비생이라면 알아야 되고요. 경비조사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있다, 이런 개념 아셔야 돼요. 실행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거 불능범과 불능미수에 관한 얘기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제로 왔네요. 좀 풀다가 18, 17, 3개년치인데 좀 많네요. 한번 일단 풀어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종료할지 말지 정하도록 할게요. 더워가지고 넘어가시고 2018년도 문제죠. 형법상 위법적 조각사유. 이거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 풀었으니까. 24번 형사소송에서 풀고 갈까요 그래도? 2019년 문제를 풀어야 되는군요. 아이고. 자, 22번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23번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줄 때. 이건 해방감경입니다. 해방감경. 해방감경. 그래서 유신요상, 해방감경, 임시적 감경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유신요상. 그래서 보시면은 유괴, 인신매매, 강요, 해상강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유신요상, 해방감경, 임시적 감경이라고 해서 인질강요죄 있겠죠. 인질강도죄 얘는 없어요. 인신매매죄 여기 있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여기 있습니다. 유예. 해상강도까지. 해상강도, 해방감경, 임의적 감경.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요. 경찰 시험에서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다들 암기로 맞춰버리더라고요. 자, 유신요상, 해방감경, 임의적 감경. 두 문을 외우면 좋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유신 정권 하시나요? 유신 정권? 유신 정권이 박정희 때 정권인데 비하발언 아닙니다. 이거 다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요상하다. 유신 시대 때 그때 왜 그랬는지 참 요상하더라. 알 수가 없네. 해방을 시켜주지 그랬냐? 해방. 그래서 유신 요상, 해방 감경, 임시적 감경. 자, 왜 그러냐? 유신 시절에는요. 언론을 강제로 그걸 했고요. 강제로 좀 진압을 했죠. 언론과 또 피고인이나 피의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압적이었어요. 강압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묵시될 수 있었던 게 통일, 남북 공동선언이나 통일 관련돼서 그때 이슈였죠. 새마을 운동과 그런 걸로 좀 잠잠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요상하더라. 유신 시절이 요상하더라. 유신 요상, 해방 감경, 임의적 감경. 비난이 달릴까봐 무섭기도 한데 상관없습니다. 갈 대로 가는 거죠 뭐. 하고요. 2번입니다. 2번. 24번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칠롱, 피구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미칠롱, 피구칠, 사무단삼. 자, 사무단삼은 좀 중요합니다. 원래 보통 사무장삼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장삼. 이거 총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긴급 체포 요건 중에요. 사무장삼이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경호학 가시면요. 이 원래 체포나 수사 같은 경우는요. 사법경찰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호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건에 들어가거든요. 사형, 무기징역, 장기 3년에 해당하는 범죄일 때는 이런 긴급체포 요건이 되더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더라. 고요. 얘는 사무단삼, 단기 3년 이상일 때는 변호인 필요적으로 고용해줘라. 네, 해서 여기 보시면은 단기 2년이 아닌 거고요. 나머지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미성년자, 또 노인인데 가난한 노인, 이런 사람들 빈곤 급박히 사유로는 이제 직권 변호인 선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고소 고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아까 봤던 문제죠. 고소의 취소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 2심 판결. 자, 재고소 안 되고요. 친고죄 중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요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4살짜리 꼬마애다. 4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동의에 대한 개념을 알까요? 모르죠. 이거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서 같이 모욕을 한 거예요. 3명이서 뭐 너는 가난하고 안 좋아. 너는 뭐 바보 같네. 너는 못생겼네. 이렇게 3명이서 동시에 같은 기회에 모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회에 잠깐만.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가난하다고 한 너만 모욕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같은 기회에 모욕을 했으니까 이 3명 다 처벌이 돼야 돼요. 네. 이거는 4번이 답이겠네요. 4번.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니까. 예. 아, 영상 도중에 이렇게 또 하면 안 돼. 시간이 없는데. 그쵸? 무기징역은 공소시효. 요거 같은 경우는 15년입니다. 15년. 이거는 암기사항이고요. 그래서 영화 살인 영화 보면요, 보통 15년 막 이래요. 네, 15년. 왜냐면 살인 같은 경우는요, 법정을 가지고 와볼까요? 네,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살인 있나요? 네, 무기 또는 5년의 형에 처한다. 보시면요, 그러네요. 어, 얘는 20년, 25년이겠네요. 25년. 네, 영화가 잘못되었네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기간은 15년이고요. 사형은 25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2007년도까지만 해도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에서 살인범이 15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었는데 15년이었고 그때 25년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서 영원히 잡아서 처벌합니다. 27번 면소 판결, 이거 확사 공패라고 했죠. 확정 사면 있을 때, 사면 있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또 법률이 폐지되었을 때, 요때는 면소 판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사 공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확사 공패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이제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있다 그랬죠. 공소기각 결정은요, 경포치사, 관할의 경합, 그리고 또 범죄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때, 또 취소, 이 공소를 취소하는 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거, 또 사망한 때, 이런 때는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은 재발 고기 절반, 재고소하거나 또 반의사 불벌죄에서 불벌, 고소 취소, 고기 절반, 절차에 반할 때, 이런 때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전 시간에 입이 닳도록 설명한 거라서 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심 청구입니다. 이제 28번이고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재심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금 심사를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미 유죄라고 했어요. 근데 재심을 허용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재심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 재심의 사유가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걸 통과해서 재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재심은 원판결에 법원이 관할합니다. 왜냐? 이 재판 기록이 판결을 한 법원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심의 청구도 여기서 관할하겠죠. 여기서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아닙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밖에 풀려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재심 청구된 사람이 일단 확정 판결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일 테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년이 되겠네. 2년. 또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집행유예나 선고일 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그쵸? 우리 공소기각 결정처럼 앞으로 오지 마라, 들어오지도 마라,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좀 쉬어갈 수 있겠네요. 18년이니까 2개년 남았거든요. 영상을 여기서 끊고 나머지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